아도입니다. KBS 1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청년의 날입니다.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 청년의 권리 보장과 또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인데요. 한창 푸를 나이인 청년, 하지만 이 청년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죠.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안타까운 발표가 나왔는데요.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못 갚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청년들을 이야기할 때 더 이상 N4 세대와 같은 이 부정적 키워드가 아닌 희망적인 키워드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날을 조만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유가연 씨. 네, 지방 방향의 정체가 한풀 꺾인 곳도 보이지만요. 오전 10시쯤부터 워낙 길어져 있었던 정체라 주로 충청 이남 내려가는 길이 불편하겠고요. 남부지방에는 강한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감속 주행이 필요하겠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1번 경부선 입장 부근부터 천안 휴게소 부근까지 25km 구간 막힙니다. 이후 청주 부근에서 다시금 속도 줄이고요. 청주 일대 통과는 35번 중부선 남이 쪽도 힘겹습니다. 진천 부근에서 밀렸다가 오창부터 남이 분기점까지 조금 더 긴 정체입니다. 지방 방향의 정체가 가장 눈에 띄게 풀린 노선은 15번 서해안선인데요.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목포 쪽으로 가다서다 하겠고요. 강원권으로 이어지는 영동과 양양, 광주 원주선은 오늘 비교적 순탄합니다. 그나마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 마성터널에서 양재터널까지가 답답합니다. 남부지방의 빗길 사고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10번 남해선 양방향 진성 나들목 부근 각각 1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하는데요. 부산 쪽으로는 처리 작업 진행되면서 2차로까지 통행이 불편하겠고요. 이 때문에 후방 정체도 더욱 극심합니다. 빗길 안전운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오늘로 17일째이고요. 의료진들은 이 몸에 불가역적인 손상이 온다,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 각계에서도 단식 중단 요구하지만 이 대표는 현재로서는 멈출 것 같지 않은 그런 태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단식을 선택했던 그 당시에 제시했던 이유는 사직생의 각오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할 수 있는 게 단식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예. 그러면서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지금 상황에서 중도층과 여당이 아닌 지지층만의 권유로 스스로 그만두게 된다면 얻은 게 없이 끝난 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실패한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좀 어려울 겁니다. 이 대표의 측근 얘기를 들어보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지가 좀 강해 보이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민주당 지도부하고 이재명계 측근에게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오후 2시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비상의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식 중단을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여지고
강제 입원시키는 방안들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대표가 보는 두 가지 단식 사례가 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 또 김대중 전 대통령 과거의 사례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두 전직 대통령도 뭐 사직생의 각오로 단식을 했지만 명분은 조금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주 전 대통령의 이 단식 사례를 말씀드리면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의 가택연금 중에 이 광주 민주화운동 3주년인 1983년 5월 18일부터 23일간 단식 투쟁을 벌입니다. 예. 단식 이후에는 민주화 투쟁의 불길을 당겼고 특별히 이 야권의 양대 계파인 상도동계 그리고 동교동계가 다시 뭉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랬죠. 내부 결속을 만든 거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0년 10월 거대 야당인 민자당의 독주에 맞서서 13일간 단식을 벌이는데 이 지방자치제 실시 약속을 당시 끌어냅니다. 예, 이 외부 메시지가 통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 10일간의 단식이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만류로 끝나게 되는데 뭐 얻은 것 없이 비판만 좀 많이 받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략은 좀 비교적 좀 다르게 설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대표의 측근의 말을 종합해 보면 애초에 염두에 뒀던 것은 갈라져 있는 당내의 이 분열을 결속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여당이나 윤석열 정부 특히 중도층 외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이 마지막 카드를 그래서 이 단식이라는 부분을 접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 단식 기간이 두 자릿수로 넘어가면서 좀 당내 분위기도 좀 달라졌고요. 특별히 어제 여당 대표가 단식 중단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 등을 보면 앞으로 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최대한 이 단식 기간을 늘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이게 관심사인데 네. 일단 대북 송금 의혹이 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쪽으로 이송됐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대북 송금하고 백현동 두 개를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다음 주 중에는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예상이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국회로 들어오는 데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21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5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투표가 진행되는 스케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조건은 이제 판사가 반드시 구속이 판단돼야 한다는 건데 예. 만약 구속에 자신이 없으면은 후폭풍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청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미루거나 불구속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은 단식이나 이 당 안팎의 여론이 이러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판단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검찰 판단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달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일단 보고 체포동의안 접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 대표가 공언한 대로 가결을 시켜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정면으로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부결시켜서 막아설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단식 전에는 체포동의안이 오면 무조건 가결시켜서 정면 돌파한다 이런 분위기가 강했었는데 지금은 좀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근이나 지도부에서 다소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 체포동의안이 일단 들어오고 보면 생각해보자 이런 의견으로 이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대로 불체포 특권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건데 만약 구속이 되면은 당대표 자리를 내놔야 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정면 돌파 카드를 지금으로서는 좀 도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검찰 출신의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재판부도 구속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비명계와 반명계에서도 이 대표의 사경을 헤매는 이런 현 상황에서 약속대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오늘 오후 2시에 이 비상총회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근데 이재명 대표의 선택 그 결단에 달려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가장 최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당내 결합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은 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당내의 다른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빠르게 단식을 멈추게 되면 꾹 눌려 있었던 이 반대의 목소리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친명계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이번에 당내에서 분열이 가라앉고 이번 달에 이 체포동의안이 이 당내 일치된 의견으로 좀 넘어가게 된다면 좀 더 선택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또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보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개각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를 MB 시즌 2다. 뭐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명박 정부 당시의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인촌 특보를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고요. 유특보는 MB 정부 때 3년 동안 문체부 장관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는 이미 MB 정부 출신이 넘쳐나는데 한덕수 총리는 주미대사를 했었고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당시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들도 대거 들어왔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제금융비서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통일비서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안보정책 담당관으로 일했고 예.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비서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 홍보수석, 그리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경제수석으로 일했고요. 지금 안보실에서 이 외교정책을 관할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당시에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일을 해서 뭐 손에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 MB 정부 때의 그 인사들을 유독 중용하는 걸까요? 예, 첫 번째 이유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지내면서 2021년에야 국민의힘으로 입당했고 2022년 3월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여태 대통령들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대선을 준비하면서 각 분야의 이 많은 인맥들을 쌓아왔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 결국 이미 국정 참여를 통해서 검증된 인물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이 MB 정부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부가 검찰 중립을 보장했느냐라는 질문에 제 경험으로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이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2021년 정치에 입문할 무렵 MB정부 인사들에게 결정적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대선 캠프와 선대위 시절부터 MB정부 인사들이 많았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인사도 쓸만한데 상대적으로 그쪽 인사는 별로 눈에 안 띄어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윤 대통령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그 경험 때문에 이 윤 대통령이 친박에 대해서는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이라고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의 친박 인사에 대한 호감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건데요. 현 정부 들어서 이 검증된 친박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 고용복지수석으로 2년 가까이 지냈고요. 예. 그렇지만 이번에 여가부 장관을 맡겼는데 잼버리를 대응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많은 실망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행 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도 친박이라기보다는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의 친밀함이 작동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전망이 아직도 우세합니다. 예. 김행 후보자가 스스로 김 여사를 2번밖에 안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분이 있는지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또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여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났잖아요. 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예, 이미 뭐 추석 즈음을 해서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추진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현실화되지 못했던 게 아직까지는 사실인데 윤 대통령의 사면 이후 제대로 공개 회동이 없었던 만큼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습니다. 이런 때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 달서군 이 사저를 직접 찾아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윤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는다고 했더니 만나 뵈면 한번 모시고 싶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런 겁니다. 여당 대표에 이어서 윤 대통령까지 이 박 전 대통령을 찾는 장면을 민족 대명절인 추석 직전에 연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것은 지지층과 보수 결집에 대한 메시지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이게 성사되면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힘을 합치는 소위 보수 대단합론이 나오고 있는 건데 중도층까지 이러한 이 보수 대단합론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네. 이번 개각에서 또 논란이 되는 게 육사 출신 신원식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한 거 아닙니까? 네. 국회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에서 계속 발언해서 논란이 일었었던 인사고 그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해서는 국방부 쪽 입장을 강하게 두둔하기도 했고 과거에는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과격한 발언을 했고 이런 게 논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신 의원의 소신이 어떻게 볼 거냐 이 부분이 쟁점일 텐데 신원식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이 부분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의견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과거 보수 집회에서 12.12 군사훈련이라든가 군사 반란이라든가 5.16 군사 정변을 옹호하거나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하기도 했고 예. 말씀하신 대로 최상병 사망 사건 의혹,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제거, 홍범도함 명칭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 신 후보자에 대해서 신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이 공인 신분이 되기 전에는 여러 정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더구나 국무위원이 된다면 개인적인 사견이 아닌 정부의 공식적 의견에서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예. 이 말은 유튜브에서의 극우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용호 이 통일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이 학자로서의 견해와 국무위원으로서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실제 지금 장관으로서 하는 걸 보면 자신의 신념대로 행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쟁점은 신 후보자가 1985년 10월 중대장으로 일할 때 군 복무 시절에 이 부대원의 사망 원인을 조작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예. 이 후보자는 이걸 거의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군 진상규명위에서 조사한 결과이고 최근 최상병 사망 사건과 연결돼서 이 책임 무마라든가 외압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사청문회가 시끌시끌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는데 지금 도덕성 또 자질 검증에서 벌써 야당 쪽에서는 안 된다. 불가 입장 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장 청문회의 그 핵심은 상권 분립의 3축인 대법원의 중립성, 공정성, 준법 의식 이런 거일 텐데 과거 이 후보자의 정치적 입장이나 과거 이 재판한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게 판결한 점이 도마 위에 현재 올라와 있고요. 예.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평가한 결과 9번 중 6번이 평균 미달이거나 또 공정 부분에선 최하위를 차지하거나 이런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성인데 이 후보자가 법 위반을 알고도 지키지 않았거나 또 숨기려 한다 이런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년간 보유했던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법령 개정을 몰라 비상장 주식을 재산 신고해서 누락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본인이 과거에 재산 신고 누락 공직자에게 당선 무효형을 내린 게 또 확인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농지법 위반이라든가 아들의 김앤장 인턴십 특혜 의혹, 아들의 대학 군복무 중에 재산 증식한 내용이라든가 자녀 해외 계좌 미신고 이런 부분들도 쟁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자료 제출 거부 등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장관들은 국회 동의 없이는 임명이 가능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후보자들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대법원장도 이것에 포함이 됩니다. 예. 국회 동의는 168석에 민주당 반대가 있으면 전혀 넘어설 수가 없는 거고요.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잠정적으로 부적격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료 제출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해외 송금 내역 공개라든가 보유 주식 현황 공개라든가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박용진 의원과 심상정 의원을 전면에 배치해서 강도 높은 이 청문회를 예고해 놓고 있는데 예. 특히 다음 주 초에 지난 이동관 후보자 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대통령실 등 기관들을 상대로 민주당이 고발 조치를 하겠다 예고해 놓고 있는데 자료 제출 거부로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한 관심입니다. 여기까지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 12시 30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기상청 박다효 씨. 네, 하늘이 흐리기만 한 중부지방과 달리 남해안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부산에 1시간 사이 36mm가 쏟아진 가운데 부산과 창원, 통영, 고성에 호우경보가, 그밖에 전남, 경남, 제주 곳곳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비가 점차 전국으로 확대한 뒤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남해안에 최대 200mm 이상 가장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시간당 70mm로 폭우가 우려돼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광주, 전남, 울산, 경남, 제주도에 최대 150mm 이상, 강원 영동과 영서 남부, 충청권에도 120mm가 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 28도, 부산 29도 등 남부지방은 더운 감이 있겠습니다. 경상권은 비가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화요일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유라 씨입니다.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에서는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 행사로 대한문에서 원형 분수대 구간 양방면으로 도로가 전면 통제고요. 한강대로 삼각지에서 남영 삼거리 하위 3개 차로도 집회 무대 설치로 도로가 부분 통제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먼저 사고 소식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진성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2km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 7원분 분기점부터 하만 2터널 부근, 또 대저분기점에서 덕천나들목까지 3km 정체입니다. 반대 순천 방면으로는 김해터널 부근과 또 진성나들목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 창원 분기점에서 북창원 나들목까지 6km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면으로 차가 많은데요. 천안에서 천안 휴게소 부근, 또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까지 각각 10km 이상씩 정체되고 있고, 반대 서울 쪽으로는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나들목까지 차가 많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유라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한 주간 북한 관련 소식 알아보는 남북의 창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가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이제 전투기 생산 공장 등등 둘러보고 있는데, 이 둘의 정상회담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안보 위협인 셈인 거고요. 네. 결국 북한은 북핵 위기로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되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안보에 위협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둘의 만남은 북한의 핵 능력을 더 고도화시켜줄 수 있고, 왜냐하면 러시아는 자타가 공인하는 핵 강국이고, 예. 또 로켓 강국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술이 북한에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상당한 우리뿐만 아니라 미 본토도 위험해지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유럽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나토의 전략은 러시아를 지치게 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게 하겠다는 거고, 또 러시아는 프리고진이 탄약 부족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지금 탄약 부족이 심각하거든요. 예. 근데 북한산 탄약이 가게 되면 러시아가 버틸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위험한 글로벌 악동의 그 일종의 위험한 브로맨스가 이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장면은 지금 상당히 향후 물론 진전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이 둘 만남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그 위험한, 정말로 위험한 안보에, 한반도 그다음에 글로벌 안보의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약속 시간에도 매번 늦어서 화제가 되는 사람인데, 지각대장이라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만날 때는 오히려 30분 일찍 와서 기다렸다는데, 그만큼 러시아한테 지금 북한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분 일찍 온 것도 사실은 이제 성의를 보인 거지만 그 바스토치니라는 곳이 러시아 로켓 기술의 그 산실이고 핵심 상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장부입니다. 심장부.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카자흐스탄 이런 건 뭐 이미 소련식에 건설된 거지만 이 바스토치니 심장부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30분 일찍 기다려서 김 위원장의 일종의 이제 그 견인, 유인구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푸틴은 지금 절박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대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 군수 지원 보급이 거의 사실상 무제한이거든요. 서방으로부터.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지금 탄약이 지금 거의 고갈된 상태라서 예. 뭐 들리는 얘기로는 탄약을 아껴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은 포격전을 해도 뭐 사실상 무한대로 쏘는데 러시아는 대응 사격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러시아하고 동일한 규격을 사용을 해요. 총알이나 포탄이나. 거기다가 육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기차로 출발을 하면 TSR 시베리아 횡단 철도 거치면 이론적으로는 10여일이면 우크라이나 전선까지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절박한 푸틴 대통령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갑인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근데 정상회담 후에 러시아는 뭐 어떤 합의도 체결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그거를 좀 제가 제 나름대로 그 번역을 해석을 해보면요. 예. 합의를 했지만 공개할 수 없는 합의다 이렇게 좀 들리거든요. 예. 만일에 저렇게 공을 들이고 의미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합의나 공동성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없었다, 뭐 서명할 계획이 없다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지금 뭐 많은 얘기가 오고 갔지만 제가 보기에 즉각적인 합의는 북한이 급한 건 식량이고 러시아는 식량 수출국이거든요. 예. 수출국이고 러시아가 급한 건 탄약인데 아마 이 두 부분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거고 근데 이거 공개할 수가 없죠. 국제규범 위반이니까. 예. 식량과 탄약 게다가 이제 핵 기술이나 로켓 기술 요게 이제 또 추가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 좀 들여다 봐야 되는 게요. 예. 지금 뭐 근대 역사상 핵 기술, 로켓 기술, 그 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기술은 어느 나라도 그 이전해 준 적이 없어요. 안 주죠. 예.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나로 1단 로켓이 이번에 갔던 바스토친에 있던 앙가라 로켓 그 화면에 보이는 그거거든요. 네. 그걸 러시아에서 사왔는데 그거 사왔을 때 러시아 기술진이 와가지고 우리 기술진이 그 앙가라 로켓 주변에 가는 것도 다 막았어요. 그 정도로 그 보안인 기술이기 때문에 일단 뭐 사탕발림으로 보여는 좋겠지만 예. 러시아 입장에서 뭐 급한 불을 끄면 북한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체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이게 다 그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대러시아 제재 위반인데 푸틴 대통령은 그 유엔의 제재 그 범위 내에서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또 했어요. 이것도 그냥 립 서비스일까요? 그것도 립서비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크렘린궁의 페스코프 대변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무기 거래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분야의 협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군사 분야 협력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그러면 뭐 지금 푸틴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본인이 뭐 우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국제규범의 틀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공개적으로 본인들이 위반하고 있다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나저나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이나 이런 걸 많이 공급해 줄 수 있을 만큼 생산 능력이 있습니까? 일단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그 냉전 끝나고 나서 이 대규모 전면전을 뭐 미국이 뭐 이라크전이나 게트르전 했지만 이건 전면전이 아니거든요. 예. 유럽도 미국도 이런 전면전 현대화된 이 두 체제 간의 전면전을 아무도 대비를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 한국하고 북한은 70년간 서로 전면전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전면전의 군수 보급 능력을 가진 나라는 체제는 한국하고 북한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은 특히 러시아가 쓰는 122mm 구경, 152mm 구경, 근데 총탄에 이제 7.62mm 구경 똑같은 규격이고, 예. 이 포탄 비축부터 시작해서 대량 생산 능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뭐 절실한 상황에서 구원 투수를 만나는 셈이죠. 북한이 한 달 반쯤 전부터 이미 러시아한테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포탄 제공하고 있다라는 설도 있던데 이건 사실일까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예. 가능성은 높죠. 왜냐하면 이제 프리고진 이미 죽었죠, 그 사람은.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탄약이 부족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프리고진 반란은 쇼이구 장관 방북 이전이거든요. 그럼 그 이전부터 러시아가 이제 탄약 군수 보급의 고갈을 이제 문제에 직면했다고 본다 그러면 예. 충분히 가능하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북러 간의 열차 운행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이제 향후 뭐 인도적 지원, 뭐 인도적 기여로 이런 명목이겠지만 이제 양측 간에 해상으로 운송하는 건 좀 위험하고요. 예. 납부될 수 있으니까. 예. 이제 화물 열차 운송 양을 보면 이제 두 위험한 거래가 본격화되는 일을 추정할 수가 있죠.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거기에 뭐 동의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언제쯤 방북할까요? 원래 정상회담을 하면 그냥 의례적으로 초청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례적으로 간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고, 또 지금 전쟁하는 와중에 뭐 푸틴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닐 정신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충분히 합의가 됐다면 뭐 푸틴 대통령 방북은 좀 길어질 거고, 만일에 합의가 제대로 이루지 않고 급하면 이제 빨리 달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여기까지 할까요? 주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한 주간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진 피해를 입은 모로코, 지금 뭐 수천 명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런데 모로코 당국이 이 국제사회의 도움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엄청난 지진 피해를 입은 당국이 구호의 손길을 외면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모로코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11일을 기준으로 모로코 정부가 승인한 구호 국가는 스페인과 카타르, 영국, 아랍에미리트까지 4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와 미국, 그리고 심지어 2년 전에 모로코와 국교를 단절했던 알제리까지 나서서 전 세계가 구호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도 정작 정부가 그 손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 단위가 아니라 종교단체 같은 민간에서 먼저 모로코로 들어가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구호대 파견하겠다라는 의사는 전달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 정부도 현재 27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을 결정하고 구호대 파견 의사도 전달을 했지만 아직까지 모로코 정부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로코가 이번 재난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지원을 받는데 소극적이다라는 분석은 있습니다. 하하. 프랑스 전문가는 국제 인도주의 지원이라는 게 항상 선진국에서 저개발국으로 향하는데 모로코는 전 세계가 도와주러 오는 그런 가난하고 상처받은 나라로 비춰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고요. 아이고. 문제는 현재까지 이번 강진으로 숨진 사람이 약 3,000명에 부상자도 약 6,000명에 달하는데 사실 정확히 얼마나 숨졌는지 알 수가 없고요. 이미 골든타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입니다. 예. 리비아 홍수 피해는 이 모로코보다도 더 훨씬 크죠? 그렇습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도 대홍수가 발생했는데요. 일단 폭풍의 파괴력이 너무 컸고요. 현재 정치적인 혼란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이미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2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곳곳에서 끝없이 시신이 발견이 되면서 병원에서는 시신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복도는 물론이고 거리에까지 주검이 널려 있다고 하고요. 매장할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담요에 싼 시신을 무더기로
해야 하는 그런 참혹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는 폭풍 다니엘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폭풍의 엄청난 영향 때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이것 때문에 외곽에 있는 댐 2곳이 무너지면서 대홍수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댐 붕괴는 뭐 인재에 가까운 사고다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네, 현지 전문가들이 사실 이전부터 홍수 피해가 가장 큰 베르나 지역의 댐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해 학술지에 발표된 보고서에는 큰 홍수가 발생하면 댐 2개 중 하나가 붕괴해서 베르나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지만 당국의 조치가 없었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여파 때문에 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고 동부를 장악하고 있는 리비아 국민군 그리고 서부의 이 통합 정부가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 속에 있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도로나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고 민간 건물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방치가 되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중국 소식인데 최근에 중국 당국이 공무원들은 애플의 아이폰 쓰지 마라 이렇게 금지령을 내렸어요. 애플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만큼이나 아이폰 인기가 높은 국가가 바로 중국이죠. 그런데 중국 당국이 최근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폰 금지령을 내렸고 이 금지령이 다른 국영기업이나 정부 기관으로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플은 미국 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 시장에 공을 정말 많이 들여온 기업이거든요. 애플 CEO가 직접 중국을 방문해서 다양한 이벤트도 펼쳤고요. 게다가 최근에 아이폰 신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는데 가장 큰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애플이 선택한 건 결국 일자리 보따리입니다. 예. 애플의 아이폰 위탁 생산 업체죠.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은 부품 생산 인력에게 보너스로 1인당 하나로 약 118만 원 정도를 제공한다라는 공고를 내놨는데요. 사실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 직원들은 이 정저우시의 평균 임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인력도 충원하고 또 보너스도 더 두둑하게 주면서 결국 일자리 보따리로 중국의 마음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애플도 아이폰 생산 공장을 중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로 분산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해오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서방 국가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기업이 운영하기에 워낙 변수가 많은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존도를 좀 낮추고 더불어서 이 의존도를 낮추면서 변동성도 같이 낮추기 위해서 다른 국가로 공장 라인을 분산시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애플도 인도와 베트남으로 서서히 공장을 분산시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에서 이 애플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100만 명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자리까지 더 주고 보너스와 급여도 두둑하게 얹혀준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중국이 애플의 주요 생산 기지다라는 걸 입증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다음 미국 소식인데 미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매장지가 발견됐다고요? 참 미국은 복도 많아요. 맞습니다. 리튬이라는 게 하얀 석유라고 부르죠. 이게 4차 산업 중에서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것에 꼭 필요한 그런 필수 광물입니다. 근데 미국 네바다와 오리건주 접경 지역에서 리튬 매장지가 발견이 됐고요. 매장량이 최대 4천만 톤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건 칠레와 호주의 매장량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이고요. 전문가들은 2022년 기준으로 이 배터리용 탄산 리튬의 가격을 고려했을 때 이 지역에 매장된 리튬의 가치가 하나로 196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 4차 산업의 필수 광물 이걸 둘러싸고 전 세계적 경쟁이 아주 크죠. 네, 미국하고 중국도 계속 이거 가지고 경쟁하고 싸우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중국은 세계 리튬 채굴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물 가공 부분에서는 67%까지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튬의 채굴뿐만이 아니라 사실 가공과 공급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상당 부분을 중국이 움켜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중국의 공급망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미국이 적어도 10년 이내에 양극재,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양극재 소재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리튬 광산 매장량 추정치가 이 4,400만 톤에 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이런 리튬 같은 희귀 광물에 대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굉장히 활발히 이미 몇 년 전부터 움직여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주요 7개국 같은 경우는 중국 대신에 다른 국가에서 광물 수입을 늘리겠다면서 이미 목표치까지 세웠고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진 이 리튬이라는 자원의 가치는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복도 많다는 거예요. 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 지금 재판에 넘겨졌죠? 맞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내내 사실 발목을 잡았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로 이번에 재판에 넘겨집니다. 예. 현직 미국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터가 재판을 받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분명히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공화당이 헌터 문제를 들이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집중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또 본인이 지금 재판을 또 받아야 되고 참 네. 양쪽 다 문제네요. 네. 요즘 또 기름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죠? 맞습니다. 지난해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죠. 이후에 한국까지 저희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면서 유가가 급등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는 조금 안정세였거든요. 예. 그런데 원유가 안정세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 쪽이 있죠. 바로 원유를 판매하는 판매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지난 7월에 원유 생산을 각각 줄이기로 이미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유 공급량이 떨어지고 그러면 유가가 더 상승하고요. 유가 상승이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다시 나온 겁니다. 이렇게 기름값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국민들의 불만이 쌓인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하겠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바이든이 굉장히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은 바이든의 재선 행보에서 고삐를 쥐고 있는 게 기름값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고요. 이미 야당은 기름값 문제를 공격 무기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기름값이 이 부동층의 유권자를 잡는 데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예. 마지막 일본 소식인데 우리 외교부가 일본 여행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번 주말에 오사카 방문을 조심해라 이렇게 당부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오사카가 연고지인 프로야구 구단이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입니다. 하하. 일본 프로야구 인기 구단이죠. 한신 타이거스가 18년 만에 센트럴리그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총 영사관은 우승에 성공하면 열성 팬들이 오사카 관광 명소인 도톤보리 운하 강물에 뛰어드는데 입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신이 센트럴리그 우승을 차지한 게 지난 2005년 이후에 18년 만이기 때문에 아마도 팬들의 과격한 축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제 과거 이곳에서 이 새해맞이 행사 도중에 여행 중이던 한국인 한 명이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총영사관은 일본 경찰 당국도 현재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그러니까 17일 저녁까지는 도톤보리 지역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참 조심해야죠.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희가 부르는 인연 함께 잠깐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